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이제 11월 들어서 1일부터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염려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며칠 사이에 보니까 벌써 위드 코로나가 이제 적용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2천 명이 넘어가는 이러한 상태가 또 되고 여태까지 어떤 최고 감염률이 최고치를 또 접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거리 두기를 해야 되지만 계속적인 어떤 그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위드 코로나는 해야 되지만 서로 간의 어떤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질서나 거리 두기를 잘 지켜서 이제는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이것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중증 환자들만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감염이 된다 그러면 병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그 통제가 넘어간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또 심각한 상황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유럽에서도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너무 많은 감염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위드 코로나를 중지하는 이런 상태가 벌어진 것을 우리가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특별히 국방과 관련된 여러분들은 건강관리를 잘해서 한 명도 이런 감염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모든 지휘자들이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직관리론 제9장 의사결정과 기획 통제 및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의사결정의 본질과 과정부터 조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결정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조직 사회에서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참 우리가 이 소통이 안 되면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 조그만 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런 불씨가 크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에서의 활동은 의사결정에 우리가 연속이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라든지 집단, 뭐 기업, 뭐 정부라든지 또 국제기구 속에서도 모든 사회 조직 이 주체들은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종전의 방식으로 하든 새로운 방식으로 하든 간에 뭘 해야 되냐 하면 의사결정이라는 이런 어떤 활동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하면 그 뭐 개인이 승용차를 뭐 구입한다든지 뭐 동창회끼리 요즘 뭐 특히 이제 뭐 가을산이 좋으니까 단풍도 들고 이랬으니까 뭐 등산을 가려고 할 때 또 기업에서 어떤 신제품을 개발하고 할 때 그래서 정부에서 또 이 공공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그리고 국제연합 즉 유엔이죠. 이런 어떤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다 그러면 이 의사결정의 학문적 배경, 즉 학문적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이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자, 이 개인이라든지 집단, 조직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죠?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다음에는 이 대안을 마련하는 거죠. 대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대안들 중에서는 특정의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특정 안을 선택하는 이러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이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목표가 있다 그러면 이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대안을 선정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 중에서 뭐 1안이라든지 뭐 2안이라든지 뭐 3안이라든지 우리가 또 뭐 A, B, C 안이라든지 그 안 중에서 어떤 안을 선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는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개념을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이 하위 구성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하위 구성에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구성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의사결정은 조직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조직은 풀어야 할 수많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는 현재의 문제는 물론 과거, 그다음에 미래의 문제까지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의사결정은 문제의 어떤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단계는 하지만 문제 해결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 해결은 뭐냐면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행동이라든지 구체적 조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과정이 의사결정보다 넓은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준비 과정, 즉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는 뭐냐면 자, 의사결정의 어떤 환경을 점검하고 의사결정의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결정의 목표를 어떤 세분화하고 문제를 진단하는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 의사결정은 어떤 선택하는 행위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대안 중에서 최종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내용은 행위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하지 않을 것인지, 그다음에 할 경우에는 어떤 수준이나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 등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택하는 과정에는 의사를 결정하는 자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의사 결정의 우리가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의 어떤 의사결정은 이 결정의 주체, 또한 수준, 대상, 방법, 과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자, 개인적 결정과 집단적 결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이 어떤 여기에서는 이 결정의 주체, 결정의 주체에 따라서 여기는 개인적 결정과 집단적 결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여기는 개인적 결정이란 뭐냐면 결정자 개인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의사결정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단적 결정이다. 이 집단적 결정은 뭐냐면 자, 개인들이 모여서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과 조직을 만들어 갑니다. 이 집단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조직들이 어떤 면에서는 집단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뭘 통해서 하느냐죠. 그러면 이 위원회라든지 어떤 회의에서 합의를 도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집단적 의사결정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형적 결정과 이제 비정형적 결정이 우리가 유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의사결정이 정형적 결정이다. 그러면 뭐냐면 의사결정 방법이라든지 문제 해결 방법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예요. 이미 정해져서 이제 그 결정에 따라서 회의를 그냥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상적인 여기는 문제라든지 반복적인 문제, 그다음에 잦은 문제,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가 매우 확실한 경우에 결정 상황에서 여기는 이런 이제 정형적 결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비정형적 결정은 뭐냐면 의사 결정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뭐 새로운 문제가 대두된다든지 그다음에 선례가 없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의 의사 결정이 이용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창의성이라든지 직관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예견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집단 토의를 통해서 집단 토의 등을 통한 어떤 결정 이런 것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비정형적 결정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 의사 결정의 상황과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 결정자, 즉 여기에서는 의사 결정의 상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는 의사 결정자, 그다음에 의사 결정의 문제, 의사 결정의 구조, 의사 결정의 환경, 그다음에 의사 결정의 내용 등 이런 5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먼저 의사 결정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 결정은 조직에서 의사 결정자는 자, 개인과 집단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혼자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뭐 흔하지 않지만 대체로 여러 사람이 관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개인에 의해서 개인에게로 이제 규칙된다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 특성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문적 지식이라든지 이데올로기, 성격, 경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의사결정의 영향 요인으로서 의사결정의 우리가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전문적 지식입니다. 여기는 보유 지식이 어떤 깊이와 양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의사결정의 어떤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념과 이데올로기는 가치관이나 어떤 그 이념 여기에 따라서 보수냐, 개혁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개인이 어떤 집단, 개인과 집단, 그다음에 자유와 평등, 그다음에 민족과 다민족, 그다음에 종교적 어떤 독단주의, 그다음에 무신론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기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격입니다. 자, 성격은 거의 권위주의인 성격, 권위주의인 성격이냐,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비권위주의인 성격이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성격이 뭐 빠르냐, 뭐 느릿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과거, 현재, 미래, 지향적인 성격이냐, 그다음에 어떤 이상주의냐, 실용주의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험이죠. 경험이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성격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기에는 의사결정에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의사결정의 문제는 자, 조직에서 결정의 어떤 대상으로서 문제가 갖고 있는 성질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반복성, 그다음에 시간성, 딜레마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그런 의사결정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 문제의 어떤 반복성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미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반복성이 크면 클수록 일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복성이 적고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복잡성 여부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자, 복잡성은 문제의 어떤 인과관계나 관여자의 어떤 다양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성이라든지 뭐 불확실성, 그리고 어떤 위험동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관여자의 어떤 다양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의 해결에 관여에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간의 상이한 어떤 입장과 이해관계로 인해서 해결이 쉽지 않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은 참 여러 가지 어떤 이 해결하는 데는 다양한 어떤 인과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셋째는 이 시간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시간성은 뭐냐면 자, 시간 흐름에 따라서 과거, 뭐 현재, 미래 이런 의사결정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과거에 대한 의사결정에 비해서 현재 또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서 보면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가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떤 기업에서도 보면 기업의 어떤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책 결정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최고 결정권자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최고 결정권자가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요소가 또 여기에서는 이제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는 문제의 딜레마. 이 딜레마 상황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딜레마는 뭐냐? 주어진 맥락에서 선택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충되는 어떤 가치가 선택 상황 속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대안으로서 표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들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그 중요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안의 선택이 매우 어떤 면에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의사결정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어떤 여기에서는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사결정의 어떤 단계나 이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 틀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집권성과 분권성이 의사결정에 여기서는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조직 구조가 집권적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통일적이고 능률적으로 우리가 능률적인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분권적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분산적이고 민주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회의제와 개서제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회의제는 뭐냐면, 자, 이제 먼저 개서제는 우리가 계층제잖아요. 관료제 우리가 보면 그런 쪽을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서제는 집권적이고 그다음에 회의제는 분권적이에요. 그래서 그 회의제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냐면 뭐 국회라든지 국무회의, 뭐 기업의 이사회, 주주총회, 학교 교무회의, 뭐 종교단체의 종무회의, 정당의 당무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다수결의 결정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개서제는 뭡니까? 위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최고 결정권서부터 최고도니까, 여기에서 보면 개서제는 의사결정이 최고 결정층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우리가 계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기타 의사결정의 어떤 절차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문제에 대한 어떤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참여의 절차적 제도화, 참여적 절차적 어떤 그런 제도화의 문제는 의사결정에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누가 거기에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전문가가 참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경험이 있는 자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어떤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어때는 뭐 심의제라든지 뭐 자문제라든지 공청회, 입법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가면 의사결정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왜 빠른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다양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가면 여러 가지 어떤 요즘에 어떤 사회의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도 또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가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떤 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보고 느끼고 체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의사결정의 구조는 어떤 것들은 이러한 어떤 세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느냐에 따라서는 어떤 그런 또 문화라든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계통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군대 문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최고 결정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변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집권성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능률적이고 그다음에 통일적인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양한 의견을 이런 어떤 피력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의사결정의 환경입니다. 자, 의사결정의 환경이란 어떤 면이냐면, 자,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외부적 조건,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의사결정의 환경에서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의 총체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의사결정의 환경에서, 여기서 첫 번째 보면은, 자, 여기는 의사결정의 어떤 위기성 여부는 조직에 직면한 상황이 위기시인가 평시인가라고 우리가 따져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시의 의사결정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위협하고 놀랍고 긴급성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 상이 이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위기시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 평시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돼요? 자, 조직 환경의 변동이 심하지 않고 빨리 결정할 필요가 없는 이런 어떤 평시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이 확실성 여부에 따라서 확실성, 위험성, 불확실성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의사 결정의 대안을 분석할 때, 자, 의사 결정자가 이 직면한 환경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환경을 우리가 이제 확실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모든 대안이 가져올 결과가 알려져 있는 의사 결정 환경. 그래서
관리자는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어떤 그런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확실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위험성입니다. 자, 각 대안의 어떤 기대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때 특정한 이러한 일이 발생할 확률을 알고 있는 이러한 경우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자, 그다음에 불확실성은 뭡니까? 이 각 대안의 기대 결과에 대해서 확률조차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이 불확실성이 클 때는 종종 어떻게 됩니까? 제비뽑기로 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의사결정의 어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여기부터 나갔네요. 문화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자, 성급한 결정 문화에서 여기는 의사결정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다음에 완만한 결정 문화에서는 의사결정의 속도가 어떤 느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자, 이성적인 결정 문화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제도와 절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 과정을 여기는 거침으로써 결정된 내용이 여기는 납득이 가능하지만, 이 감정적 문화, 이 어떤 면은 감정적인 결정 문화에서는 순간적인 욕구라든지 정서에 의존하게 돼서 결정 후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의사결정의 어떤 내용은 여기에서 보면 가치의 결정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가치의 결정과 사실의 결정으로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사실의 결정을 보면은 우리가 보면, 자, 조직의 어떤 조직과 정책의 목표라든지 상대적으로 차원이 높은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가치의 결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선과 악의 판단, 그 다음에 정의와 민주, 능률, 형편, 사회봉사 등 이런 어떤 조직관리 이념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의 결정은 뭐냐면, 자, 이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결정하거나 사실의 존재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가부의 결정과 방법의 결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자, 가부의 결정이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즉 뭐냐면 정부가 어떤 국민의 경제 생활에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어떤 현 상태 유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어떤 새로운 상품 이런 것들을 개발할 것은 상태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의 결정입니다. 방법의 결정 것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목표와 이에 따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연계시켜서 이 대안들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방법에 관한 결정에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하겠는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부를 결정하거나 이 방법을 결정할 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조건부로 결정하는 경우도 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의사결정의 과정입니다. 자, 의사결정의 이 과정에는 자, 의사결정 단계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의사결정 단계는 여기에서는 문제의 규명과 그 다음에 목표의 설정 및 확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문제란 어떤 목표나 기대치와의 현실의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말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자는 문제의 어떤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방치할 때 예측되는 이 미래 상태를 전망한 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가 규명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 다음에 문제의 어떤 해결 방법 이 정도를 밝히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의 개발 평가는 뭐냐면, 자, 목표가 결정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이제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미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참고하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독창적 사고를 통해서 이제 대안을 이제 모색하면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최종안의 채택입니다. 자, 이 분석가들에 의해서 평가된 대안들을 최종 결정자에 의해서 이제 어느 한 대안을 채택하거나 여러 대안이 절충되어서 있을 때 여기에는 이제 채택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최종안의 어떤 선택 과정은 대안의 개발이라든지 평가에 비해서 좀 더 어떤 면에서는 가치 함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최종 결정자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으로써 결정이 어떤 타협의 사물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의사결정의 다음에는 수정입니다. 이 의사결정은 자, 최종안이 설정된 후에도 그 집행 전이라든지 후에 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어떤 의사결정은 수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정되는 경우가 이제 허다하는 거죠.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그런 의사결정은 불변의 의사결정은 거의 없다는 거죠. 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의사결정은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뭐 기업이라든지 정부에서도 보면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환경도 변화되고 기업도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이 또 다시 수정될 수도 있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이 사항들이 변해갔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또 혼선도 빚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소상업자들은 또 나름대로 불만도 많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의사결정은 한 번 결정된 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불변의 의사결정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이런 환경에 따라서 의사결정은 계속적으로 수정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근데 수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수정을 하게 되면 처음에 결정된 의사결정이 이 수정이 되면 이 관리자들은 이 관심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의사결정의 우리가 합리성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자, 내용상의 합리성과 절차상의 합리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자, 의사결정 내용상의 합리성은 내용적으로 이 문제 해결이라든지 목표 달성과 이를 위한 수단의 어떤 적합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그 내용적으로는 문제 해결이라든지 목표 달성과 이를 위한 수단의 적합도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의 어떤 적합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추론의 과정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론의 과학성과 객관적인 방법,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을 강조해 통해서 우리가 절차적 합리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의사결정의 여러 가지 어떤 모형에는 우리가 먼저도 했지만 합리적 모형과 의사결정의 어떤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합리적 모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만족화 모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점중적 모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혼합 모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최적 모형. 그래서 합리 모형은 뭡니까? 완전 어떤 합리적으로 의사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만족화 모형은 합리성의 어떤 제약 속에서도 의사가 결정되는 것이고, 점증적 모형은 현실보다는 약간 어떤 그 향상된 이런 상태에서 의사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혼합 모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장기적 모형은 합리 모형, 단기적 결정은 점증 모형 이런 거에 따라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최종 모형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직관이라든지 창의 이런 것 같은 어떤 초합리성이 반영된 의사결정 모형을 우리가 이제 최종 모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의사결정의 민주성입니다. 자, 의사결정의 민주성이란 뭐냐면, 자, 의사결정자로서 이 개인보다는 집단을 강조하는 경우에
이제 유용한 이런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성은 내부적 민주성과 외부적 민주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내부적 민주성은 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직 내부에서 이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외부적 민주성은 조직 외부, 그리고 특히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의 어떤 이 참여와 관여의 보장은 민주적이는 하지만, 자, 의사결정의 어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은 지연시키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에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딘 의사결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에는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합리적, 민주적인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만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의사결정은 다양한 의사결정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내가 어떤 의사결정으로 이루어갈 것이냐는 것은 그 조직의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어떤 환경, 그 다음에 어떤 구성 요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특성들, 이런 거에 따라서 조직을 특성을 잘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잘 이끌어가야 된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의 어떤 기준, 상황적인 접근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합리성과 민주성이 모두 확보된 경우에는 최저간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 둘 다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의사결정이 이제는 여기에서는 보류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성만 확보되고 민주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되고 있고, 다 반대로, 자, 민주성만 확보되고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점증적으로 여기는 결정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효율적 의사결정입니다. 이 효율적 의사결정. 자, 좋은 의사결정, 그 다음에 성공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어떤 효과적인 의사결정은 관리자가 추구해야 할 어떤 면에서 보면 목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사결정이 효율적이려면 이 문제와 결정 방법의 어떤 적합성을 확보하고, 또 의사결정자의 어떤 능력을 향상 보완하고 관리 체제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의사결정의 효율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성질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 적절히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자의 어떤 직관이라든지 어떤 판단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높여서 결정자의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를 결정하는 어떤 관리 체제를 개선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이 조직과 제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의사를 결정하는 관리 체제를 우리가 변형해 가야 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제에는 조직과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변형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기획관리의 어떤 기초와 기획인데, 기획관리에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의 과정은, 자, 이 기획에 대해서는, 자, 관리 과정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플랜, 그 다음에 집행, CC와 집행 2, 그 다음에 통제 C,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관리의 과정은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관리의 단계는 조직의 영역이라든지 어떤 관리의 대상, 그리고 관리의 요소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정조직을 포함한 어떤 정부조직이라든지 뭐 회사나 기업조직, 그 다음에 교회나 사철 뭐 이런 어떤 조직의 영역이 무엇이든지 여기는 관리적 영역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관리의 가정적 측면은 다시 우리가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시 및 집행, 통제의 어떤 일반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획 관리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인사부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인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사계획이 있죠. 인사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실시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가 있지요. 감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고 평가를 통해서 이뤄가고,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산 편성과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계 감사,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관리를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기획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관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기획에는 어떤 면에서는 몇 가지 어떤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계획의 작성, 집행, 그 다음에 평가 및 한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자, 기획, 어떤 계획의 작성은, 첫 번째 계획의 작성은 어떤 겁니까? 자,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한 여러 행동 방안을 모색하고 여기에서 결정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집행, 계획 집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전에 마련된 이 계획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시하는, 여기에서는 것을 우리가 집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의 평가 및 통제, 여기는 이제 이런 어떤 평가 및 통제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계획 집행의 결과나 실적이 계획 기준에 부합한지 이 여부를 측정해서 이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환류, 마지막에 이제 이 환류가 참 중요한데, 환류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계획 평가 결과를 어떤 면에서는 이 결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계획 작성을 이루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작성하고 집행을 갈 것이냐, 이 과정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진행 중인 집행 단계에 반영하는 것을 우리가 환류라고 말 수 있다. 그래서 이 환류는 부정적 환류와 긍정적 환류를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평가를 통하는, 이 평가를 통해서는 환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이 계획 작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 기획 과정의 어떤 그런 기획의 우리가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획은, 자,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한 여러 행동 방안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행위나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의 어떤 의의는. 그러면 이런 기획의 유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장기 계획이 있고, 중기 계획이 있고, 단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획을 작성하든지 계획을 하든지 우리가 보면 이런 어떤 이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계획, 즉 1년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1년에 6개월에서 1년으로 할 것이냐, 중기 계획, 근데 여기에서는 3년에서 최소한 5년, 그리고 더 가면 7년까지, 그 다음에 장기 계획은 10년 이상 이런 계획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요즘에는 장기 계획까지 우리가 수립하지만 이 의사결정을 하는 수정 계획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변하는 환경 조직, 사회 어떤 환경 조직들이 너무나 급변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플랜을 통해서 이루어가지만, 중기적인 어떤 수정 계획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계획은 변경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기획 과정과 미래 예측입니다. 자, 기획 활동 단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 기획 활동 단계는 목표 설정 단계, 상황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획 전제를 설정하고, 대안을 탐색과 평가를 하고, 최종안을 선택하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획과 관련된 어떤 그런 기획의 어떤 그런 설정을 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상황의 분석은 기획의 어떤 핵심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기획 목표가 설정된 후에 기획 대상 부분에 따라서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상황에 관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러한 어떤 그런 단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기획 전제의 설정은 기획에서 꼭 필요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기획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계획 수립의 어떤 기초가 될 중요 과정이나 전망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획 단계에서 특히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핵심적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단계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어떤 질적이라든지 어떤 정성적 방법, 그리고 양적, 정량적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정성적 방법과 뭐 양적, 정량적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다 이루어갈 수는 없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자, 계획 통제와 어떤 성과 관리입니다. 계획 통제, 성과 관리. 이 계획 통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조직에서 통제란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 활동을 집결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 통제는 정책이나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계획 내용과 어떤 계획 집행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이런 어떤 관리 활동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통제의 어떤 유형, 이 방향성에 의한 분류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후향 통제, 뭐 즉시 통제, 전향 통제가 있다. 그래서 후향 통제는 뭐냐면 자, 환류 체제로서의 어떤 통제를 우리가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관리 통제의 방법이 사후 통제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후 통제 모든 것들을 집행하고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를 통해서 이제는 사후 어떤 이런 관계를 이뤄갈 것이냐. 그래서 후향 통제.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국회에서도 보면 어떤 그런 행정 감사를 이제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는 행정 감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도 어떤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그런 행정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후 통제를 통해서 이제는 계획 작성의 단계에서부터 이 평가의 단계까지 이루어서 여기는 이제 모든 게 한류가 이루어지는 그다음에 이게 한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계획 작성을 잘못됐느냐 그다음에 그 계획 작성을 잘못된 것들을 계속적으로 집행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수정 단계를 안 거쳤느냐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이 나오겠지요. 자, 다음에는 이제 즉시 통제입니다. 이 즉시 통제는 뭐냐면 자, 계획을 시행할 때 계획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 그래서 통제의 어떤 문제를 교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동시 통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 통제. 그다음에 전향 통제는 뭐냐면 자, 특정 현상이 진행하는 방향이나 이 정도를 알고서 이를 고려해서 계획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여기는 사전적 통제, 사전적 통제라고 한다. 후향 통제가 여기는 사후적 통제라고 하면 여기는 전향 통제는 사전적 통제.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동시 통제 이런 것들이 이뤄간다는 거죠. 자, 계획 통제의 어떤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통제의 과정은 자, 첫 번째는 기준을 설정하는 거다. 자, 계획을 통제하려면 무엇을 설정해야 되냐면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계획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의 기준은 계획 목표에 나타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나 미래에 예상되는 어떤 성과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또는 척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과의 평가입니다. 자, 계획 통제의 기준이 설정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실시된 후에 어떤 결과라든지 성과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결과나 성과는 계획이 진행 중인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종료된 경우에도 포함돼서 여기서는 성과평가를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차의 시정입니다. 자, 계획 목표와 어떤 계획 성과의 차이가 클 때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 통제의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편차의 시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편차를 시정할 때는 이 계획에서 집행할 때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편차의 시정을 빠르면 빠를수록 어떤 면에서는 그 평가에 통해서도 정확한 평가와 어떤 그런 계획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런 어떤 성과관리 제도는 자, 기업의 성과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혁신적 방법의 하나로서 민간 기업 분야에서 이 강범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런 어떤 성과 관리 제도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도 이런 성과 관리 제도를 채택해 와서 어떤 성과를 거둬오니까 이제 공공부문에서도 특히 이제 정부기관이라든지 공기업 이런 데에서도 뭐 성과 향상을 위한 어떤 제도라든지 체제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도입돼서 진행해 왔지만 여러 가지 어떤 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과 관리 제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과 관리란 뭐냐? 조직의 어떤 임무를 위해서 증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이라든지 어떤 학습 조직, 그다음에 책임성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서 이뤄가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조직 활동을 우리가 성과 관리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성과관리 제도의 어떤 의의를 살펴보면 이런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기업 경영 성과, 그다음에 민간 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던 거를 이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우리가 이제 체제를 도입해서 이루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이 성과관리와 이 BSC라는 어떤 균형 성과표, 성과지표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균형 성과지표는 뭐냐면 어떤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하는 어떤 균형 성과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 과거의 어떤 성과관리 제도는 기업의 재무 성과를 주로 다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이제는 뭐가 나오냐, 이 균형 성과표가 이제는 도입되게 됐다. 그래서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는 이러한 균형 성과표, 이것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조정입니다. 그다음 이제 빨리빨리 이제 우리가 달려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조정인데, 여기 조정에는 자, 조정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 조정이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 조정의 어떤 관리와 조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관리는 이 조직과 조직, 그다음에 기관과 기관, 부문과 부문 사이에 뭘 통해서 협조나 이 조정을 통해서 조직 관리의 어떤 비능성을 낮추고, 그다음에 이 조정은 뭐냐면 분화된 부분, 그다음에 분리된 부분을 어떻게 돼요? 목표 달성을 통해서 통합시키는 겁니다. 다시 조직관리는 이 조직과 조직, 그다음에 기업과 어떤 기관과 기관, 부문과 부문 사이에 이 협조나 조직을 통해서 이 조직관리의 이 비효율성을 낮추는 것이고, 조정은 분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상호 협조나 조정을 통해서 비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너무 세분화되면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조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해서 또 목표 달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보면 이 조직의, 기업의 조직에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한번 통합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분화하는 거죠. 계속 뭐 세분화하고 이루어져 가는 거죠. 세분화해서 계속 이루어져.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통합을 하는데 한꺼번에 통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눠서 통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이제는 분리된 것을 하나로 모아서 조직의 비효율성을 늦추고 어떤 면에서는 효율성을 갖춰갈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거는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업은 바뀌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환경 변화는 어떤 환경 변화에 이루어서 가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조정의 개념은 뭐냐? 자,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문 활동의 통일을 이루도록 여기에서는 집단적 노력을 질서 있게 배려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조정은 뭡니까? 공동의 목표와 활동을 강조하나 협력은 어떻게 돼요? 개별적인 목표와 활동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정은 공동 목표와 활동을, 공동 목표라면 여기에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공식적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있다는 거죠. 이 규칙, 이것을 무시하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다룰 수는 이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 협력은 개별적인 것들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조정의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유형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내 조정과 조직 간 조정이 있습니다. 자, 조직 내 조정이란 조직의 어떤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이 상이한 부분들을 어떻게 됩니까? 통합 또는 연계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직 내 조정이라고 하고, 조직 간에는 뭡니까? 자율적인 조직들 어떤 상호간에 필요한 자원을 교환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일정한 의사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직 간에 우리가 조정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직적 조직이냐 수평적 조직. 수평적 조직이란 어떤 면에 지위가 비슷하거나 어떤 조직이라든지 기관, 부문 간에 행하지는 이 조정을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직적 조직이라는 것은 지위가 서로 다른 거지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조직이나 기관 사이에 어떤 면에서는 이 조정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종합적 조정과 부문적 조정이다. 자, 종합적 조정이란 뭐냐면
자, 조직 내에서 최고 관리자에 의한 어떤 조정을 말하고 있고, 부문적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 내 어떤 하위 단위 간의 어떤 조정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럼 이런 조정의 어떤 특성은 상호 의존성과 이제 조정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집합적 상호 의존성이다. 집합적 상호 의존성은 뭐냐면은, 자, 부서 간의 상호 의존성이 거의 없는 어떤 형태를 우리가 여기는 집합성 상호 의존이고, 순차적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부서의 활동이 다른 부서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연속형 기술을 사용하는 부서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순차적 상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교호적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가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의 활동이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로 여기는 집합적 기술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또 뭐냐면 교호적인 것은, 자,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 뭘 합니까? 여기에서는 방사선, 여기는 방사선 기사가 방사선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수술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의 영향 요인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 조정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이런 그 요인에는 어떤 면은 안정적인 상황과 불안정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여기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정적인 그런 상황은 그 보면은, 자, 조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어떤 면은 문제는 그 발생이 예측 가능하고 전형적인 것, 불안정인 건 뭡니까?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정이라는 것은 조정자와 피조정자 간의 어떤 것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의 제도와 절차는, 자, 여기는 조직 간의 어떤 부문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어떤 제도나 절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조정의 방법에는, 조정을 통한 조정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우리가 네 가지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조정 담당을 신설하고 조직을 신설하고 이뤄간다. 그래서 조직을 편성하다 보면 동일 내용의 어떤 업무가 여러 부서에 여러 개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돼요? 톱수에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어떤 펼쳐나갈 수 있는 이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조정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자,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업무, 예컨대 어떠면은 직원의 인사라든지 예산, 조직, 법제, 기획,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합니까? 기획관리조정실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통합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의나 위원회 활용은 여기에서는 합의제라든지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개서제는 대규모 조직인 경우에는 이런 어떤 회의제나 활용제 이런 걸 못하는 것을 수평적지를 못하고 있고, 개서제는 이 관리자는 최고 결정권자가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관리를 통한 조정입니다. 빨리빨리 여러 가지 오느냐고 설명이 좀 미비한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설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자, 관리를 통한 조정입니다. 이 관리를 통한 조정은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규칙과 절차를 확립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은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어떻게 됩니까? 이 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실시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둘째는 업무의 소관과 권한, 책임 한계, 이거를 통해서 이루어간다. 그래서 조직 내의 어떤 갈등은 업무의 한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권한의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이런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어떤 기준이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조정이 갈등이 아니라 협력하고, 그 다음에 협력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한 단계 높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계획을 활용해서 이뤄간다. 자, 계획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 관리 활동이지요. 그래서 사전적 조정의 어떤 한 방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계획은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인사기류와 연락관을 파견해서다. 자, 조직에서 우리가 조직이나 그다음 군대에서도 보면 이 인사교류를 왜 하느냐 하면, 인사를 하지 않으면 한 부서에 있으면은 여기에서 보면 이 업무 조정
이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파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도 업무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갈 때 여기에서는 그 업무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단지 교육 훈련을 통해서 조정이 이루어간다. 그래서 직원들 간의 어떤 소속 부처 간에 관계없이 이 공동 장소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집합 교육을 시키죠. 그런 걸 통해서 여기에서는 그런 의견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교환함으로써 사전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접촉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갈등 문제를 해결하게, 그래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의사결정과 이제 기획을 볼 수 있는데, 의사결정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그리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모든 것들은 그렇게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런 특성, 기구,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이 좋지만 그 의사결정이 반드시 그 어떤 조직에서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민주적인 그런 어떤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국가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그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꼭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지만 그 상황, 여러분들이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떤 그런 조직원의 구성에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최고의 어떤 의사결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의사결정과 기획 통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